예,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50분 정도 제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 중심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물리적 세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명상 혹은 마음챙김 이런 거를 물리학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언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일어난 큰 범주 한 15개를 제가 선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빅뱅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기원이죠. 빅뱅 t = 0에서 빅뱅 137억 년, 요즘은 이제 138억 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전자, 요거는 쿼크입니다. 업쿼크, 다운쿼크. 다른 쿼크들도 있지만 다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요 쿼크들이 결국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죠. 그래서 빅뱅 당시를 묘사했고, 그 다음 양성자 출현한 100만 분의 1초.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때 업쿼크 2개에서 다운쿼크 하나로서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가 출현합니다. 양성자의 출현. 그리고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출현합니다. 수소 원자. 예, 이거는 수소 원자 핵이 되고 수소 원자가 출현하죠. 이때 이쪽에 보시면 전자들이 요 화살표로 된 거는 광자입니다. 전자와 광자가 상호 충돌을 하죠. 그런데 요 전자가 요 양성자에 이렇게 캡처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 자유롭게 된 광자가 우주로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지금까지 전 우주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당시에 생성된 포톤의 총량이 지금 우리 1000억 개가 넘는 갤럭시나 우주에 있는 물질이 내는 모든 포톤의 1000배 이상 됩니다. 빅뱅 당시에 그 빛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포톤을 제가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 수소 원자가 처음 출현했을 때 자유롭게 된 포톤을 측정하는 것이 2002년도 WMAP 인공위성 관측 결과라든지 플랑크 위성이라든지 코비 위성 이런 인공위성들이 표착을 했죠. 바로 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는 그 현상을 측정하게 됐죠, 인류가.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별이 생성됩니다. 빅뱅 후 5억 년 정도로 잡았는데 실은 요 데이터는 해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제임스 웹이 오퍼레이션을 해서 인류한테 새로운 데이터를 내놓으면 아마 최초의 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초기로 올라갈 겁니다. 3억 년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45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됐죠. 그리고 이제 지구라는 행성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행성학 쪽에서도 우리 밀키웨이, 우리 은하계 지금까지 연구된 발견된 행성이 한 3,000개 이상이 됩니다. 1990년도에 1990년도쯤일 겁니다. 한 두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 년 전입니다. 케플러 위성 하나가 지구 같은 행성을 발견했는 게 2,000개가 넘거든요. 지금 계속 이 숫자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추정컨대 별의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행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지나가죠. 그래서 초기 대기는 산소가 없었고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코어는 철로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맨틀층은
산화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40억 년 전 최초의 그 유기물 생명체가 출현하죠.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를 추적하는 생명의 기원 이쪽 연구들은 러프하게 그린랜드 이수화 지방에서 발견된 그 카본 흔적, 생명체 흔적을 보면 40억 년까지 주장하는 팀들이 있고, 학계에서 좀 더 많이 공신력이 있는 거는 한 36억 년, 7억 년 뭐 이렇게 보는 그렇게 돼 있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35억 년 전에는 최초의 유기체가 생겼죠. 카본 중심으로 한 유기체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20억 년 전에 진핵세포가 등장하고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등장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TC 사이클, 생명의 에너지 사이클이 굉장히 가속이 되죠. 예. 그리고 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넘어가면서 부피가 한 10,000배 정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 식물, 버섯, 균류 모두 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초기 단계인데 RNA 월드가 이제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9개의 그림에서 제가 45억 년 동안 지구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137억 년 우주에 지나 그 빅뱅 당시까지를 시기별로 범주화해 본 겁니다. 이전에 그 9개의 연장해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생명적으로 올 때는 원핵세포, 이제 흔히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원핵세포. 예, 핵막이 없는 세포인데 원핵세포. 지금도 지구상의 생명종으로서 가장 우점한 종은 원핵세포들이죠. 박테리아. 근데 지금 이제 박테리아 종류도 고세균하고 진정세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 원핵세포에서 대략 20억 년 전에 진핵세포로 엄청난 점프를 합니다. 이 진핵세포가 바로 핵막이 있고 지금 원생생물, 식물, 동물, 균류 다 포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합성이 지구상에 출현하죠. 강합성은 사실은 원핵세포,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원핵세포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생명현상으로 가는데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선정해도 강합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합성의 여러 가지 중에 물분해형 강합성을 통해서 요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포톤 700나노메타, 680나노메타 태양빛을 갖고 물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양성자를 탈취해서 글루코스, 포당을 만드는 과정이 강합성이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략 20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1% 농축되면서 이걸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최근에 제1차 산소혁명이라고 부르습니다. 제1차 산소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화성이나 이쪽에도 대략 광물이 한 600종, 1000종류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구에는, 행성 중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광물의 종류가 4,500종류가 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화강암 같은 거 우리가 그 친수가 강물이지 않습니까? 암석인데 화강암은 지구에서밖에 발견 안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구의 대륙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는 대규모 화강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강암이 출현하려면 바다가 먼저 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왜 4,500종류의 광물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행성에 비해서, 운석이나 다른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20억 년 이전에는 지구도 다른 행성처럼 비슷했습니다. 근데 광물의 관점에서, 근데 20억 년쯤에 식물의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한 강합성 결과로서 대기 중에 산소가 농축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지구 표면에 있는 암석이 산화가 되면서 대략 3,000종 이상의 광물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지구 표층에 산화된 광물들이 분해돼서 고생돼 들어오면 그게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토양 속에서 생명체가, 특히 척추동물이 급격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가 지구과학 이야기에서는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물의 진화만 중점적으로 봐왔는데 생물만 진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물하고 생물이 공진화를 하는 이 과정으로 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삼염충의 눈은
방해숙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우리 뼈는 인산칼슘으로 되어 있죠. 혹은 우리가 간단히 저 귤 껍질이나 산호 껍질들은 전부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부 다 강물이 고생돼 들어오면서 척추동물의 외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절지동물의 껍질로 바뀌면서 그게 화석으로 남으면서 지구상의 생물하고 강물의 공진화 현상이 지난 고생대부터 5억 년 동안 굉장히 가속됩니다. 이런 출발점이 20억 년 전에 있었던 지구 대기 중의 산소 농도의 1% 정도 증가, 그걸 1차 산소혁명이라는데 그 1차 산소혁명의 결과로서 고생대 대봉기 때 와서 토양층이 형성되고 그 토양층을 바탕으로 해서 육상 절지동물, 흔히 곤충이라 그러죠. 곤충들, 그리고 이끼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고생대 양치류, 그 다음에 중생대 와서 나자식물, 이런 전체 일련의 식물 시스템의 진화를 엄청나게 가속시키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 바로 20억 년 전에 일었던 지구의 산소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하고 지금 물리 세계를 접목하는 그 과정은 좀 기나긴 생물과 강물의 공진화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의 부산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산소입니다. 식물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 산소를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이 대부분 생명체들은 바다 속에 있었는데 얕은 바다 밑에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이어서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기니까 이 기체 산소 분자가 바닷물에 녹아있던 산소 분자들이 다시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광합성의 결과로. 그래서 20억 년 이후부터 지구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요 20억 년이 바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점프하는 급속한 진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진핵세포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대략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 때부터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건 주로 척추동물, 척추동물 중심으로 물고기, 어류에서부터 5억 년 전에 어류에서 대봉기 때 3억 6천만 년쯤 되면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 양서류로 바뀌게 되죠. 드디어 해양 척추동물인 어류에서 육상 척추동물인 양서류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양망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 양망류가 우리가 아는 공룡, 파충류들, 그 다음에 조류, 우리 포유류. 그 포유류가 중생대 때 공룡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룡과 우리 선조 포유동물이 각축을 벌리면서 중생대 2억 년을 통과하면서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물론 그때까지는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나 주라기 이때까지도 파충류입니다. 우리 선조도. 요게 이제 나중에 포유동물로 분화돼 나갑니다. 파충류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낮 동안에 활동을 못합니다. 대부분 밤에. 왜냐하면 낮에 대륙은 공룡이 장악을 했거든요. 대략 400종류 넘는 그 육상 공룡들이 몸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륙을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 선조 포유동물은 나중에 이제 포유동물이 되는 우리 선조들은 지만했어요. 그 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낮에는 활동을 잘 못하고 밤이라는 생태 환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 선조들이 한 10cm쯤 되는 지만은 우리 포유동물 선조들이 밤이라는 생태 환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밤에 먹이 사냥을 나갔는데 먹이가 주로 뭐였나 하면 곤충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곤충들이 내는 그 소리가 깜깜한 밤에 소리의 방향을 잡고 그 소리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포유동물의 선조들은 예민한 청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거의 한 1억 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 아래턱뼈가 일부 변형이 되어서 속깃뼈로 바뀌고 예민한 청각을 획득하고 나서 드디어 밤이라는 생태계를 우리 포유동물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아기 때 말쯤부터는 낮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대 백아기가 끝나면서 운석이 떨어지고 공룡 시대가 마감하면서 빈 생태계 환경을 우리 선조들이
포유동물들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합니다. 방산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가 되고 하늘 박쥐가 되고 포유동물이 4천 종류가 넘는 포유동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 포유동물이 진화의 전략이 공룡, 파충류는 몸집의 거대화, 몸의 비대화 쪽으로 진화 전략을 택했다면, 우리 포유동물은 바로 중추신경계의 진화를 이용하여 생태 환경에 적용하는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 환경에 적용하는 종으로 바뀐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포유동물이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끼를 적게 놓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새끼가 유대가 강화되면서 부모와 새끼 사이에, 애미와 새끼 사이에 그 생리적 유대 관계가 우리 포유동물의 정서적 작용으로 바뀌어집니다. 명상이 찾아야 될 근본적 뿌리는 편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편안한 뿌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정서가 고른 정서, 감정의 기복이 없고 우리가 외부 환경이나 내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것이 명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상의 바탕은 뒤집으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긴밀하게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마음 혹은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을 보면 감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포효하는, 먹이를 향해서 확 분노하는 그런 감정들, 그 다음에 약한 짐승들, 피식자는 도망가는 감정들,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로 오면 그 감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양해지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집단 생활을 통해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부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부터 타인의 정서를 잃는, 이것이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잃는 거. 예. 명상이 과학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저는 감정이 우리 인간한테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가 바른 연구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 어떤 종보다 그 정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극도로 민감화된 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동물들은 우리 4,500종류 포유동물이 그 중에서 거의 90%는 피식자들입니다. 도망을 다니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예, 맹수들이 항상 두려움을 떨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그게 좀 피부에 안 닿으면, 이게 진화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감정, 이것도 초기로 올라가면 이거는 살고 죽는 생존에 관한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류들이 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흔적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생존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피식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 감정,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공포로 바뀝니다. 근데 공포라는 이 감정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포는 모든 동물도 공포적인 그런 반응이 있는데, 생존 반응이 있는데, 동물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공포라는 이 생존 회로가 작동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인간이 그 현상을 보고 이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구나라고 인간이 해석하는 거지, 동물의 입장에서는 생존 회로가, 얼어붙는 생존 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래서 공포보다 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은 공포보다 왜 무서웠냐 하면, 더 강범위냐 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막연한 불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공포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대부분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바깥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그 강도는 그 정도 강하지 않지만은 시간 범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삶을 더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 그 막연한 불안에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가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저는 명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낯선 꼴로 마주해야 되는 것은 막연한 불안입니다. 근데 이 막연한 불안은 우리가 만약 경제적 불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로또 걸려서 갑자기 돈이 뭐 100억이 생긴다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몇 년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안의 대상이 랜덤한 겁니다. 경제적 불안은 해결됐대도 다른 인간관계적 불안이 해결됐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불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든 아무리 다른 걸 얻는다 해갖고 이 불안의 전체를 다 맥가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막연한 불안에 평생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가 자유를 획득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생태 환경에서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 생존 환경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지불하는 방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원초적 이 불안을 전기 플러그 뽑듯이 빼낼 수가 없다고 보는 쪽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명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원초적 불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초적 불안은 왜 출현했느냐 하면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출현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예측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우리는 막연한 불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불안은 명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우리의 불안은 우리가 행동하는 답례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미래는 예측되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예측되지 않는 세계를 매 순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시간의 압제에서 구속된 동물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예측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동물은 예측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생 짐승들은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야생 동물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불안해서 시도를 못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개가 우리가 가축화된 게 한 1만 년 정도로 본다면 개들이 왜 산책을 하면 오줌을 이렇게 까리느냐? 자기가 있는 생존 환경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환경 내에서는 내가 익숙하다는 거죠. 예측하지 않아도 다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들은 환경에 구속되는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환경을 벗어나는 거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측입니다. 우리가 달을 가든지 화성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주 정교한 과학의 힘을 빌린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예측을 투사하는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출현하는 겁니다. 불안이 출현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지 않으면 불안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명상이 궁극적으로 불안에서 자유라든지 편안한 마음을 추구한다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포유동물이 어떻게 출현해왔고 이 포유동물의 생존 전략이 뭔가를 원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불안은 사실은 이렇게 그래요. 좋습니다. 시간이 좋아요. 전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이제 물리적으로 전체 이야기를 쭉 드리면 제가 이제 물리 세계만 이야기하면 다 끝나고 나면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했는데 물리 세계 지구라는 행성을 보면 결국은 광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광물이 분해돼서 토양이 되고 그 토양에서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 생태계 속에서 육상 척추동물이 진화하고 그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영장류가 점유하고 있는 그 감각의 세계, 정서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명상이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영역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좀 더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 지구 그리고
태양계 속에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행성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주 자체가 갖고 있는 4차원 세계적 세계관입니다. 거기 봐서 상대성 이론이죠.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다 많이 익숙해진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년 동안 확산되면서 시간과 공간은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했더니 속도의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바뀌는데 그럼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고 강속도로 불변이고 어떤 관찰자에서 불변인데 시간과 공간은 바로 속도의 함수로 주인다는 거예요. 등속도. 예.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세계가 상대적이고 그 상대라는 것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존재가 먼저 있고 나와 내가 있고 타인과 내가 있고 그 사이 관계가 형성됐고 사물이 먼저 존재하고 사물 사이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인식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뉴턴 역학의 그림자인데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대성 이론의 세계는 사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나 달이나 사람이나 이런 질량으로 된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세계는 사건의 세계입니다. 그럼 사건하고 사물은 무슨 차이냐? 사물은 고정시킨 사건입니다. 4차원 세계에서 이벤트 다발의 한 순간적 단면이 사물로 세계로 출현하는 겁니다. 그럼 존재하는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건들밖에 없습니다. 이벤트 다발밖에 없습니다. 그 이벤트란 말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벤트란 개념인데 그 이벤트는 진공 중에서 전멸하고 있는 정강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짧은 시간에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반딧불이 이쪽에서 수백 개 반딧불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한 무리에 한 100마리 정도 반딧불이 반짝인다 생각해 보세요. 전멸하고 있는 반딧불밖에 없는 겁니다. 텅 빈 절대 공간에서 진공에서 이 반딧불이 광자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이 반짝이는 겁니다. 전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전멸하는 그 반딧불의 전멸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반딧불이 4차원 시공에서 전멸하고 있는 그 점광원과 정광원 사이의 거리, 3차원에서는 거리라고 하는데 4차원에서는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벌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인터벌을 구하면 두 이벤트 사이의 거리, 3차원 거리에 해당되는 인터벌을 계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사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달이나 사람이나 지구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과정의 순간적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다발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국수다발을 자르면 그 단면에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점이 바로 존재로 사물로 우리는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이걸 이제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정지를 시킵니다. 측정의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 측정을 통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수직선상의 한 점이죠. 시간 축상의 한 점이죠. 우리가 한 점을 어텐션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면 사물이 출현하는데 시간의 하살은 정지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점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을 통해서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통해서 존재가 출현하기 때문에 존재는 논리적으로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사건의 다발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의 4차원 시공에서 무한한 가극에서 현재로 통과하는 강속도라는 이벤트 다발이 하나의 직선이 또 한 직선하고 만나는 그 포인트가 순간입니다. 그 점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둘러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상은 4차원 시공의 그 속도 벡터를 구해보면 4차원 시공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강속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하고 같이 4차원 관점에서 보면 정지해 있잖아요. 이 강당 바닥에 대해 정지해 있는데, 우리가 바닥에 대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저 좌표계를 그러면 공간축하고 수직으로 시간축을 정해보면 시간에다 강속도를 곱하면 공간축이 되거든요. 같은 차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4차원 시공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는 강속도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속도로 움직이는 그걸 사건의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지했을 때는 수직축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속도가 바로 강속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척추동물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지구 표면에서 진화해오면서 중력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하고 아래의 개념입니다. 위는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관적인 건 뭐냐면 앞과 뒤입니다. 우리 척추동물이 물고기에서부터 우리 인간까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동수단은 좌우 대칭입니다. 만약에 좌우가 대칭이 안 된다면, 비행기 날개가 한쪽이 짧다면 비행기는 맴돌 겁니다. 예, 자동차의 두 바퀴가 대칭이 아니라면 맴돌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구라는 행성 표면에서 진화되어 온 신경 시스템은 위하고 아래는 항상 구분합니다. 본능적으로 즉각 구분합니다. 그리고 앞과 뒤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뭘 구분 못하느냐 하면 좌와 우를 구분 못합니다. 좌와 우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좌와 우를 구분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좌와 우, 다 이쪽과 저쪽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도 직감적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 지구라는 행성 표면에서 중력하에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던집니다. 명상이 됐든 여러분 이식작용이 됐든지 반드시 지구라는 행성하고 중력하고 이 생명체가 지나는 전체 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든 어떤 새로운 사고 시스템이든 반드시 그 사고 시스템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출현했는가를 먼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 자, 명상이라는 이 문제를 제가 생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명상이 왜 인간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이게 무슨 생존 전략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뜨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동물은 두려움에 뜰까? 이걸 추적해야 됩니다. 자,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정밖에 없다는 걸, 예. 이거는, 저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카롤 로벨리, 이론 물리학자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예. 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지적합니다.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자, 존재라는 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궁극적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늘 요 보는 분들한테 지금 1시간 만에 전달하기 조금 그러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 레퍼런스 달았는데 이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초록색의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골기바디하고 세포 속에 있는 걸 아주 정밀하게 촬영한 자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초단위로. 저 벌써 밑이 초단위로 나오죠. 저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망처럼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 관찰사 순간, 이 순간이 세계를 출현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속에서 현재밖에 못 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브레인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팔인데 뒷면이 들어갔는데 튀어나오게 여러분들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진짜 앞면입니다. 이 탈의 앞면인데 돌리면 뒷면이 들어간 거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가 바꿔치기 합니다. 들어가 있죠? 근데 튀어나오죠? 보고도 우리가 당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게 뒷면입니다. 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코가 튀어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각이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 지각이 리얼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화적으로 우리는 가짜 환상을 마음껏 만들어냅니다. 왜? 그게 진화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코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는 종이 탈입니다. 자, 뒤로 보면 앞면, 여기 보세요. 앞면입니다. 여기 앞면인데 이거는 이제 리얼이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자, 돌리는 거 보세요. 살짝 진실이 보여요. 근데 우리 브레인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튀어나오게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지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각은 바깥에 있는 네이처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닙니다. 우리 브레인이 재구성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재구성했느냐 하면 우리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 바깥 세계는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런데 유용한 허구입니다. 뒤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자, 산소 같으면 전자가 8개잖아요. 그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가, 시간과 공간상에 분포하는 양상입니다. 이건 엄밀히 그 양자각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공식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함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어떤 것도 정지해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게 확률파입니다. 확률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궤도가 주어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우리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위에 보면 2p 궤도.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보면 p 궤도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산소, 탄소도 다 그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전자가 공간상으로 이 원판에 있는 이게 공간 좌표입니다. 그리고 아래우로도 움직이죠.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어떤 존재도 정지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흐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확률적 흐름을 측정하는 순간에 그 한 값으로 고정되는 걸 우리가 세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물은 사건을 고정시킨 겁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예.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뒤에 빼게 보겠습니다. 자, 이건 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원자핵주의의 전자가 분포할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콩알 사라리 진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실상은 이겁니다. 이 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상에 존재할 확률이 전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수식 있죠. 요걸 이제 슈레딩거 시험 풀면 요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지해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움직이는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하고 조금 다르죠.
이 블락은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 이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자커로 푸는 주기율표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에서 2에서 그다음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요거 보시면 주기율표에 원소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주기율표 실상입니다.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자, S, P, D, F입니다. S는 뭐냐면 저 LL 그러니까 각운동량, 앵굴라 그 양자와 수입니다. 예. 운동량에 관한 건데 원운동량에 관한 건데 이 그 양자와 수가 제로인경을 S라 그러고 1인경을 P라 그러고 2인경을 D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로서 주기율표 99가지 원소가 구획이 지고 분락이 됩니다.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원소들이 이런 형태로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쪽을 전이 금속돌, 대부분 금속돌입니다. 이쪽은 요 맨 끝에는 불활성 기체고 요거는 그 알칼리 금속돌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게 숫자입니다. 1, 0, 2 이런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웨덴계 계산 풀었을 때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이걸 웨이브로 바뀌면 웨이브에 기타나 가야금 같으면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가 1, 2, 3, 그 마디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원자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느냐 하면 공간의 마디를 설정해서 출현하는 겁니다. 시공의 경계가 사물로 바뀌는 겁니다. 시공의 경계입니다. 마디점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완벽한 수체계입니다. 공간을 구획 지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원자가 이렇게 물론 원자의 덩어리가 있고 질량이 있는데 그걸 주기율표를 나누고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모든 그 화학적 성질을 추출하게 되는 그 근본 바탕은 공간적 분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태양계처럼 R 세타 파이 반지름 경도 위도로 운동하는 이걸 경도 위도하고 반지름을 분리시키면서 들어간 분리 상수가 결국은 바로 이 L 값이 됩니다. N 값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간의 경계가 국경이 나라를 만들듯이 공간의 경계가 원자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경계라는 것이 사실은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더 근본에서 보면 인가적이고 간섭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행성 지구 표면에서 진화한 우리 동물들은 위아래는 항상 구분합니다. 앞뒤는 항상 구분합니다. 자와 우를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실체 세계에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객관적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찰나적 순간에만 출현하게 됩니다. 측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입자 물리학이나 상대론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존재가 먼저 사물이 먼저 출현했던 것이 아니고 사건이 먼저 있었고 관계가 먼저 있었고 그 관계의 흔적으로서 사물이 출현했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출현하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근 이론들은. 그래서 명상이 물리학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행성 지구에서 인간이란 종이 왜 출현했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포유동물은 이 피식자인 포유동물이 왜 항상 불안에 떠는가? 그래서 편도체가 왜 이렇게 항상 민감하게 작동하는가? 그 편도체를 우리가 전전두엽이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걸 완전히 제어한다고 명상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완전히 제어한다는 그 상태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허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좀 더 가학화되고 이러려면 다양한 학문이 필요한데 저는 결정적으로 진화학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암석학, 토양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5분 내로 마무리 5분 남았나요? 예,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제가 요 마지막을 전부 다 보시면 관계입니다. 관계. 보시면 예, 모세혈관 하면서 브레인의 모세혈관 하면 보세요. 잎사귀에 있는 잎맥들을 보세요. 저 뿌리에서부터 20m 이파리까지를 물을 옮겨가고 잎사귀에 전부 다 물을 공급하는 수로입니다. 저것이. 우리 브레인에서 만들어내는 이 모세혈관들 보세요. 이 혈관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사라집니다. 한 달만 여러분 집중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도 전두엽에 비해 모세혈관이 생깁니다. 혈관이 막 생깁니다. 네. 모든 것들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계고 과정입니다. 단 빠른 과정이 있고 느린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빠르면 상대는 고정돼 보입니다. 그걸 실체고 사물로 우리가 착각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대전에서 오면서 아까 잠깐 그 도시락을 먹었는데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먹던 도시락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뭐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사라지겠죠. 그럼 그 하루 정도, 한 10시간 정도 그 내가 먹었던 그 음식물의 분자들은 내 모세혈관을 타고 내 세포 속에 들어가고 다른 분자 시스템에 삽입돼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버틸까요? 내 피부 세포는 10시간이면 사라지는데 내 간 세포도 2년 만에 다 새로 만들어지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2, 3년 지나면 전부 다 다른 세포들. 그러면 원자 레벨에서 보면 그 10시간 또 못 버틸 건데 다 바뀌고 있는데 네. 끊임없이 흐르는 이걸 4차원 버전을 보면 이게 전부 다 강속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정시킨 단면을 우리가 존재,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이죠. 예, 이거는 자, 다시 보시면 이게 광합성의 동영상입니다. 끊임없는 포톤 작용이고 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브레인이 얼마나 관계를 만드는가 보여줄게 하나. 예. 이거 국제학술대회 이제 보세요. 포스터 보세요. 저게 브레인의 연결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아주 잘 리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책은 레퍼스가 표준 모형의 이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입자물리학 학회장까지 했던 오성근 교수입니다. 정년퇴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썼는 책에 입자물리학을 평생 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그랑자 밀도의 대칭성의 정신을 확립하고 쭉쭉 나오면 질량을 배졌다. 쭉 나옵니다. 진공의 정의, 데피니션입니다. 진공의 정의를 따지고 보니 대칭성을 더 유지할 수 없었다. 무시하던 질량은 더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공, 백큐움의 데피니션을 물리학적으로 내리는 순간 질량이 획득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왜 출현했는가 이 물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고단 보세요. 나그랑자 밀도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지켜보면 진공의 데피니션, 진공의 정의에서 정의란 데피니션이죠. 데피니션이 아니라 정의라는 거야. 그게 바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물리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가 왜 출현됐는가? 당신이 그렇게 데피니션 내렸기 때문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평생 입자 물리학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그 힉스 메커니즘까지 굉장히 촘촘한 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 중간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게 뭐냐면 왜 우주가 질량이 sur고 별이 생겼고 생겼나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백큐움이 뭐라고, 백큐움이 최소 에너지 상태라고 정의를 딱 내려부르고 나니까 자발적 대칭 붕괴 현상이 설명이 되고 우주가 출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정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에 그 어떤 말 장난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피니션이 저스티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우주가 출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명상을 물리학이나 생물학적 근거를 찾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우.
열광을 해주셨는데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갖고요. 교수님의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들이 엄선을 했는데요. 물리학은 명상에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 칸트가 이야기했나요? 숭고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학하는 분들 자주 이야기하는데 숭고미 참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끝없는 그 지평선에 일몰이 지는 걸 본다든지, 제가 종종 갔던 소주, 몽골 고비 사막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끝없는 사막에 태양 한가운데 하늘이 있고, 파란 하늘에, 딥블루의 하늘에 태양이 있고 지구 표면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 환경에 딱 접해보면 칸트가 얘기하는 숭고미가 뭔지 이렇게 힘껏 느껴져요. 그래서 물리학이 명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 한정된 존재로서 그 무한한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려놓게 돼요. 그 인간적 범주를 다 내려놓게 돼요.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장해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인식작용을 통해서 엄청난 그 예측 이런 것을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의미에 사로잡혀서 그걸 다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우주적 현상에 동참할 때, 쏟아지는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나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가 돼요. 그때 본연의 소식이 힐끗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것이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 왕자의 별을 품으려면 물리학자의 별을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리학자의 별을 통과하지 않고 어린 왕자 별을 품고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동화 속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쪽만 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 명상에 도움을 준다면 그 만나지 못했던 물리학자의 별을 만나면 궁극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어린 왕자의 별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물리학에서 본 명상 기제를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돌아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다시 또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명상은 이렇다, 딱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명상이 필요 없는 순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산책을 조금 하면서 잠깐 그런 순간을 느끼는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순간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걸 내려놓아야만이 저는 항상 본연의 소식이 힐끗 보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미를 내려놓아라.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고 인간은 의미에 구속되어 있고 우주는 중력에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의미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혹시 또 하나의 의미를 갖다 붙인다면 그거는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의미를 내려놔야 돼요. 이걸로 대충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